리코딩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Ask Me Anything 세션은 데이터 주제가 데이터 사이언스고요. 그리고 정학인 스테이팜에서 계시는 정학인 님이 여기 네임 세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은 녹음돼서 카이터 유튜브 채널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상권 문제가 염려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소개를 하시면 이번 모신 분은 현재 스테이트팜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일하고 계시는 김정아님을 모셨습니다. 정아님은 스테이트팜 외에도 메시스, 인투잇, 샌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빌라인 등등 많은 곳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아님. 간단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스테이트팜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한 지 한 4개월 됐고요. 그 전에는 통계 공부하고 그리고 부트캠프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뭐 딱히 인턴십이나 이런 걸 하진 않았는데 같이 인투잇 이랑 산학협력으로 프로젝트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그분들이 개발하신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랑 관련된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파이토치로 이렇게 구현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또 부트캠프에서 제가 직접 아이디어 짜서 만든 그런 프로젝트, 파이썬으로 이제 코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해가지고 뭐 ML 패키지들 막 sklearn, 뭐 TensorFlow, 뭐 최근에 나온 트랜스포머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직접 해보면서 그때 이제 실력을 많이 키웠고, 그걸 이제 베이스로 인터뷰 준비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준비하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 바탕으로 어떤 그 어프로치가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Q&A로 넘어가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 챗도 있고 Q&A도 챗이 있으니까 거기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부트캠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부트캠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베이에리아에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뭐 메티스라는 캠프가 있는데 거기 친구 추천 받아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랑 비슷한 곳도 되게 많고,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갤브나이즈나 뭐 이것저것 되게 여러 부트캠프가 많이 생겨났어요. 특히 한 2015년도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는 거는 되게 그냥 뭐 간단한 인터뷰, 그러니까 코딩 어느 정도 조금만 할 줄 알면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냥 돈 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봤는데 매일매일 이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바로 렉처 시작하고, 뭐 2주마다 토익 프로젝트 만들어서 발표하고, 피드백 받고, 뭐 새로운 거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쉴 틈이 없었어요. 주말에도 계속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뭐 이제 취업 준비하는 중이니까 어차피 꼭 부트캠프 안 하더라도 사실 거의 24/7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제가 막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 사실 뭐 좀 재정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여유가 있다면 그냥 단기간 차라리 그냥 바짝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저는 부트캠프 했거든요. 그 안에 내용들은 데이터 사이언스 인터뷰할 때 많이 물어보는 그런 알고리즘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뭐 XGBoost 뭐 그런 트리 모델들이랑 또 뉴럴 네트워크까지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솔직히 막 렉처 자체가 되게 퀄리티를 막 엄청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게 그게 되게 짧은 시간에 알려주는 거라 막 하루에 막 한 알고리즘씩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되게 그 좀 미싱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덧붙여서 한 건데 그냥 아예 데이터 사이언스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진행 방식이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바로 팀 프로젝트에 계속 매달리고 이런 식인가요? 왜 약간 매일매일? 그래요. 팀 프로젝트가 아니었고 저는 개인으로 시켰어요. 거기서 처음에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크게 한 4-5개를 했는데 처음 것만 빼고 나머지 3-4개는 다 혼자 하는 걸로 2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패션 프로젝트라고 해서 거의 3주 이렇게 주는데 그건 이제 자기가 진짜 지금까지 배운 거 다 합쳐서 그냥 뭔가 이렇게 되게 팬시한 그런 막 저 같은 경우는 막 서치 엔진을 막 리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서치 엔진 하면은 리뷰랑 그 similarity score 계산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로 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하려면은 뭐 기본적으로 테서플로우 그 레이어 짜고 이런 거랑 트랜스포머 하는 거랑 뭐 UI까지 하면 좋고 그 UI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뭔가 좀 그 리크루터들한테 튀니까 약간 그런 뭐였지? 그 스크립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스크립트 랭귀지 같은 거 하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서 되게 막 계속 코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자다가 깨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익숙해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의 데이터 사이언스 인터뷰는 거의 대부분 테이크홈 챌린지를 주는 것 같거든요. 제 경험상. 그래서 무슨 문제를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샘플 안에 바이크 렌털 뭐 이런 데이터를 줘요. 그럼 이거를 네가 분석해라 막 이런 걸 줘요. 아예 인터뷰 보기도 전에. 그런 거 주면 막 6시간 내지는 뭐 한 이틀 안에 그걸 이제 코딩해서 내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그 자기네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UC가 뭐 0.9 이상이어야 된다 뭐 그런 자기네들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넘으면 이제 콜 인터뷰 하자고 오고 그렇게 해서 막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빨리빨리 하려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챌린지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막 세 개의 회사가 갑자기 막 연락 와가지고 뭐 이거 해라 막 이러니까 저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익숙하게 코딩할 줄 모르면 이제 좀 힘들죠. 네. 아까 세 개의 회사가 동시에 연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프로그램 이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과제를 원하는 지원자한테 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 진행 방식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이. 그거는 이제 저는 부트캠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얘기였어요. 아, 네, 그러니까 부트캠프 하는 도중에 인터뷰하는 거는 되게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코호트가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막 중간에 갑자기 취업되고 이런 사람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본인 선택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그 시기에 꼭 여름에 꼭 그 다 지원해야 되고 뭐 아니면 겨울에 지원해고 이런 것보다 그냥 뭔가 확실하게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게 사실 기간이 크게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막 이제 여름에 막 졸업하니까 막 그때 막 회사들 많이 오픈하고 이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시작하는 게 그 리크루팅 시즌에 맞추기 제일 좋을까요? 보통 5월에 졸업하니까 그때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인턴이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턴은 확실히 여름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중간에 이제 1학년 끝내고 그러니까 석사 1학년 끝내고 하고 이러니까 근데 풀타임 잡은 사실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그때 나오는 회사가 나랑 적합한지가 중요한데 그게 예,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막 회사가 막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나의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물론 CS 전공이신 분들은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통계를 전공했으니까 좀 크게 그 메리트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마지막에 다 프로그램 다 수료한 뒤에 따로 부트캠프 자체에서 리크루터들과 연결시켜주고 이러진 않는 거죠? 그냥 알아서 본인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마케팅적인 목적으로도 막 사람들이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면 그 뭐야 약간 카운셀러 같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1대1 뭐 미팅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코칭을 좀 몇 번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너가 처음에 폰 스크린 하잖아요. 리크루터랑 그때 이제 자기소개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약간 비헤이비얼 퀘스천 같은 거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되는데 그 외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줘요. 그 리스트 그 부트캠프랑 교류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리스트를 줘요. 그러면은 거기에 막 알럼나이들이 또 막 메티스 그 캠프에 졸업생들 찾는다 뭐 그러고 이렇게 막 그 연락처랑 뭐 그런 것들 다 주거든요. 포털도 있어요. 거기 그 부트캠프 졸업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포털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도 막 그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졸업생들한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취직이 됐냐.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10군데 이제 연락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거기 메티스에서 왔거든요. 근데 뭐 막 다른 제가 그냥 콜드 어플라이 한 데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마지막 인터뷰는 못 갔는데 그냥 뭐 결론은 이제 제가 경력이 없어서 뭐 그랬는데 다른 데도 좀 그런 비슷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도움을 주는데 막 엄청 막 기대할 정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봤을 때 저도 막 추천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인터뷰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크게 콜드 어플라잉 하는 거랑 레코멘데이션 받아서 하는 거는 약간 경력직일 때 좀 더 빨리 취직할 수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입문 엔트리 레벨이었기 때문에 좀 실력이나 이런 걸 좀 더 깐깐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추천 받아서 들어가는 그런 거보다 그냥 저는 총 200군데 지원했거든요. 진짜 많이 제가 보니까 3개월 반 동안 200군데를 지원했어요. 그것도 그냥 막 지원한 건 아니고 막 다 찾아보고 막 저랑 맞는 것 같은데 지원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약간 저 정도로 많이 지원한 사람 보긴 했지만 막 좀 그 정도로 좀 인내가 있어야 되고 약간 좀 예, 막 나중에 가서는 막 추천 막 이런 거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저는 링크드인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봤거든요. 3개월 이수하시는 동안에 그렇게 계속 지원서를 넣으셨던 거죠? 아니요, 3개월 동안 그때는 진짜 그냥 코딩만 했어요. 그 부트캠프에서 아, 그것만 했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3개월 동안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트캠프 할 때는 진짜 막 딴 거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너무 벅차고 그리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완성을 해야 깃허브에도 올리고 뭐 블로그도 쓰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네, 막 뭔가 이도저도 안 되게 되기 싫어서 그리고 그거를 뭔가 정확히 그 자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그걸 나중에 인터뷰 때 설명을 하기 편하거든요. 막 그냥 대충 한 거는 사실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뭐 다른 분야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도 막 프로젝트 같은 거 되게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로 막 아까 말한 서치 엔진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때 뭐 물어보고 어떻게 했냐 뭐 설명해 달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막
잘 신경 안 썼으면 이제 대답 못할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제가 쓴 블로그도 막 읽어보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파이널 인터뷰까지 가면 좀 더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막 제 깃헙도 가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읽어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진짜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코딩 익숙한 거, 파이썬 코딩 패키지 임포트하는 그런 게 되게 익숙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론적인 거 그런 거를 한 짧게라도 이렇게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되게 네,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네. 좀 네, 감사합니다. 네, 지시카고님이 먼저 질문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빈센님이 질문이 있으신데, 네, 지시카고님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 쪽 구인 공고를 볼 때, 석사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은 이제 북캠프 했을 때도 석사 학위를 필요로 하던 그가에 대한 여부와 같이 수강하는 30명의 코호트 중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많았나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석사학위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물리학 쪽 뭐 배추럴 디그리 있었는데 취직하는 거 봤거든요. 한 2달 만에. 그것도 괜찮은 대기업에. 그러니까 그게 좀 케바케긴 한데 드물긴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30명 중에 막 인턴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취직된 사람 한 3분의 1, 2? 이 정도 한 반도 안 된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뭐 석사 뭐 그런 관련 디그리 없어도 막 되게 취직이 잘 됐었어요. 한 2016년 막 이럴 때. 근데 요즘에 좀 워낙 그 레드오션이 되다 보니까 좀 더 그 관련 학위를 선호하는 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저도 보험회사잖아요. 네네. 보험회사는 약간 기본적으로 통계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약간 좀 통계 이런 걸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바이오 쪽 그런 쪽에서도 원하는데 그 외의 인더스트리들은 크게 막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CS 배출러 정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도 뭐 아까 말한 뭐 물리학 좀 이공계 좀 배출러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게 아니더라도 좀 자기가 뭐 프로젝트를 막 이렇게 여러 개 했다든지 뭐 뭔가 이렇게 레주메에 써서 좀 있어 보일 만한 그런 것들로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심리학 쪽이었는데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 인턴으로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솔직히 그냥 학위가 관련된 학위인 CS나 이런 뭐 수학이나 수학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학 해가지고 애플 간 사람도 봤는데 근데 그 사람은 좀 경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트캠프 들어오기 전에 한 1, 2년 정도 어디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그런 거. 그러니까 경력 좀 있었던 분들이 부트캠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엔지니어였다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다시 엔지니어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좀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냥 부트캠프 하나만 오직해서 되는 경우가 정말 아까 말한 그 사람 빼고는 거의 좀 힘들죠. 근데 그 친구는 되게 튀었어요. 약간 처음부터 뭔가 막 엄청 열정적이고 막 채팅에 엄청 막 정말 제 친구는 정말 남들보다 2~3배 더 열심히 하는 게 딱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으면 지식. 그러니까 정말 가뭄에 콩이 나더라도 이렇게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 디그리가 없으면 이제 연락이 이제 거의 어쩌다 한 번 올 텐데 그때라도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으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심지어 저도 이제 통계 석사가 있는 상황에서 좀 어려웠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200군데 지원했는데 10개밖에 그 답장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CS가 되게 확실히 메리트가 크고, 그러니까 CS 심지어 학부만 있어도 좀 메리트가 큰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진짜 좀 예, 프로젝트나 이런 거 진짜 이론 같은 거 물어보면 바로 탁탁 나올 정도로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러니까 뭐 딱히 막 나는 막 어떤 특정 회사를 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느 정도 튼튼한 스타트업도 괜찮다 이 정도면 좀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기도 해요. 저 어떤 스타트업이 그냥 저한테 링크드인 보고 연락 와가지고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마 제 통계 때문에 좀 제 백그라운드가 좀 그래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CS가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 통계 이런 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공계 다른 그런 좀 그런 서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리크루터들은 사실 그런 걸 그냥 하기로만 그러니까 걸러내잖아요. 자기 백그라운드나 경험 그런 거를 관련된 걸로 이제 걸르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와 숫자와 관련된 전공들이 더 이게 가능성을 보나 보네요, 거기에서. 네, 그러니까 리크루터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리크루터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빨리빨리 그 사람 걸러가지고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만 통과하면 사실 거기서부터는 이제 자기 그 실력이라는 거 보여주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레코멘데이션 받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폰 스크린 통과할 수도 있어. 거의 통과하니까.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이제 좀 구직 활동이 조금 힘들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이제 부트캠프를 하시면서 이제 아주 이제 소수 정예 인원으로 이제 30명이긴 하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 더 구직 활동이 더 활발한 것 같더라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신 곳들이 있나요? 아니면은 뭐 별로 그거에 대한 차이점은 못 느끼셨는지. 아 근데 확실히 베이에리아에 오프닝이 많아요. 베이에리아에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확실히 많은데 캘리포니아 vs not 캘리포니아 비교하자면 당연히 not 캘리포니아가 더 많겠죠. 근데 그냥 뭐 저는 지역 사실 상관 안 하고 지금 달라스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하면은 훨씬 opportunity가 많죠. 그러니까 지역에 막 굳이 해서 하면 확실히 좀 어려워요. 음, 예. 물론 뭐 예. 제 친구 중에서 이제 무턱대고 그냥 뭐 시애틀 같은 데 가가지고 구직 활동하는 걸 봐가지고 약간 혹시 그런 것 데이터 사이언스 쪽도 그런 게 있나 싶어서. 근데 네. 사실 제가 들어와 보고 나니까 사실 여기 안 와도 됐었어요. 요즘 뽑는 게 리모트로 다 풀리 리모트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역 상관없이 그냥 요즘 막 사람들이 다 막 다른 주로 막 이사 가고 막 부동산 가격 낮은 거 그런 데로 이사 가고 막 이래서 음, 되게 특히 물론 다른 IT도 그렇겠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도 역시 약간 다 리모트로 바뀌는 추세 아닌가 싶어요. 음, 사실 진짜 갈 필요 없긴 하거든요. 네, 그쵸. 오피스에 들어갈지 못하게 하니까 아직까진. 네. 저는 네, 여기까지인 것 같고 감사합니다. 빈센스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성격과 개인적인 업무 성향을 띠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가 지금 짧은 이 경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 사이언스 타이틀이어도 어떤 사람은 되게 people person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코딩만 되게 코딩 이런 걸 엄청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반적으로 잘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가 좋은 게 그런 자기가 people person이면 people person 쪽으로 그걸 계속
해도 돼요. 굳이 나의 성향을 막 그 회사에 맞출 필요 없이 그냥 막 자기 그런 강점을 살려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회사가 조금 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향의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개개인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한 10명, 제 팀에 한 12명 있나? 그런데 다 달라요, 좀 성향이. 막 어느 하나 막 그렇게 막 뭐지? 하여튼 하여튼 어떤 사람은 되게 people person, 제 파트너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은 되게 정말 그 사람은 제가 본 사람 중에 정말 언변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뭔가 이론적인 지식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막 그런 이론적인 지식, 원만한 성격, 그리고 코딩 이런 것까지 다 갖추긴 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어떤 회사들은 되게 narrow하게 이렇게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데는 뭐 코딩만 한다든지 전부 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회사마다 진짜 그건 다른 것 같아요. 그 개인 성향 같은 게. 감사합니다. 빈센님, 네, 대답되셨으면 바랍니다. 데니스님이 질문 2개 물어보셨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부트캠프는 3개월인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건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코멘트 하셨네요. 네, 맞아요. 무리예요. 저는 절대 3개월 안에 아예 그 전까지는 뭐 딴 걸 하다가 부트캠프 들어가서 바로 취직은 진짜 거의 정말 아까 말한 그 사람밖에 못 봤어요. 정말 정말 자기가 열정 막 엄청 넘치고 정말 막 그런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트캠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그걸 좀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식을 한 6개월은 잡고 자기가 뭐 따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근데 저는 솔직히 수업을 좀 몇 개 들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학교에서 좀 크레딧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뭔가 아카데믹한 그런 수업도 좀 듣고 뭐 온라인으로 듣더라도 그런 걸로 해서 좀 어느 정도 그런 크리덴셜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지 않나 싶어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답되셨으면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전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나 다른 기본 스킬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파이썬은 일단 기본이에요. 파이썬으로 패키지 임포팅하고 그걸로 막 이렇게 튜닝하는 거 있잖아요. 뭐 텐서플로우가 아니다. 그 SK러닝에서 막 그리드 서치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모델을 어느 정도 막 테스트, 뭐 트레인, 뭐 스플릿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 파이썬으로 해야 되는 그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걸 못하면 사실상 뭐 테이크홈 챌린지 와도 못해요. 한 48시간 아니면 뭐 길면 막 4일, 5일 이렇게 주는데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자바스크립트는 솔직히 아무도 안 물어보고 자바스크립트 하면 좋죠. 좋은 게 그게 그냥 저는 제 프로젝트에 그런 스크립트 랭귀지로 UI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그냥 비디오로 리코딩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그게 끝이에요. 아무도 뭐 그거 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거 올리면 내가 뿌듯하고 인터뷰 때 말할 수 있고 뭐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냥 뭐 그거 없으면 막 굳이 시간 내서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전에 좀 그걸 배웠거든요. CS 수업도 몇 개 듣고 CS 쪽 그런 걸 한때 그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서 한 거지 그거를 새로 해야 된다면 안 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 네. 그래서 파이썬이 기본이고요. R도 사실 저는 R을 배웠는데 그건 이제 통계 쪽에서 많이 쓰거든요. R이랑 파이썬이랑 되게 좀 비슷해요. 파이썬이 더 어렵긴 하지만 근데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R 안 배웠다 그러면 그냥 하지 마시고 파이썬으로 계속 그것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QL도 사실 전 SQL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부트캠프 때도 막 시키고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상 SQL 쓴 적 없어요. 인터뷰 때. 인터뷰 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얘기는 하더라고요. 들어오면 SQL 어느 정도 해야 될 수도 있다. 뭐 구글 빅쿼리로 뭘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근데 자기네들이 일부러 안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파이썬 그런 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알면 좋죠. 그리고 SQL 좀 알면 좋은 게 그 pandas 그 파이썬 할 때 pandas, matplotlib 이것도 잘 해야 되거든요. pandas 할 때 이제 SQL 비슷한 걸 쓰잖아요. 사실 뭐 SQL이라고 하기도 그런 게 join하고 merge하고 이런 것만 좀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인터뷰 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할 줄은 알아요. join하고 merge하는 거. 그건 SQL의 뭐 거의 완전 그 기초적인 거라 사실. 결론적으로 그냥 파이썬 잘하시면 돼요. 파이썬 패키지 잘해야 되는 거 sklearn, pandas, matplotlib, numpy 뭐그 정도만 잘해도 웬만한 모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뭐 텐서플로우랑 그런 거 하겠죠. 텐서플로우 저도 솔직히 텐서플로우 뭐 안 썼어요 사실 인터뷰 때. 근데 이제 하면 좋죠. 나중에 직장 들어가면 해야 되니까. 2명 더 들어오셨는데요. 네, 우선은 수정님이 질문 하나 더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빈센트님. 네, 지금 반갑습니다. 우선 다운님하고 조명님. 네, 지금 스테이트팜에서 무슨 업무 하시나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제 스테이팜에 인jury 관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스테이팜이 오토 쪽에 그 비즈니스가 되게 크잖아요. 거기 오토 안에서 인jury 파드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엄청 자세한 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 오토 클레임 같은 거 그런 것들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 풀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진 않은데 제 파트너가 이제 풀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EDA를 하고 그리고 이 피처들이 중요하겠다 싶은 거 골라서 그걸로 이제 모델을 만들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걸로 뭔가 예측을 하고 그냥 우리 진짜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거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진짜 많이 쓰여요. 실제로. 그래서 좀 네. 그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저는 지금 이제 약간 배우는 입장인데 비즈니스 파트너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혼자 할 수도 있고 둘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혼자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랑 직접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면 데이터 사이언스랑 관련 없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클레임 핸들러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하면서 우리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쓸 건지 뭐 필드 테스팅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필드 테스팅을 하면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에 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만 국한된 걸 수도 있는데 그 새로운 데이터를 누가 쓰느냐에 또 데이터가 달라지고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대화 같은 그런 거 막 이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레이지하고 막 나 잘 몰라 막 이래도 약간 좀 이렇게 이메일로 막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필요한데요. 그래서 막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 사이언스 성격 관련된 거랑도 관련이 있는 게 그런 부분을 이제 people person인 사람들이 좀 훨씬 잘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사에 필요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막 코딩 모델만 잘하고 막 이런 것만 있으면 진짜 막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서로 보완해주고. 아까 모델 만드는 쪽 언급하셨는데 그쪽은 좀 리서치 포지션에 가까운 쪽인가요?
근데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직군이 약간 리서치 많이 하는 데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리서치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서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모델이 정확히 뭔지 알고 제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리서치를 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일할 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뭐 내가 지금 만든 모델이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잘 안 돼서 새로운 모델을 써야 되는데 그 모델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제 리서치를 해서 좀 찾아보고 구글링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거의 리서치 부분이고 거의 대부분 그냥 그거를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막 코딩 누가 어떻게 한 거 보고 뭐 베끼던지 뭐 이렇게 해서 베끼냐 그러니까 좀 응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직접 제가 제 손으로 만들어야죠. 그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이라고 봐요. 저는 대부분. 리서치가 따로 있는 거라면 되게 막 테크 컴퍼니 막 그런 데서는 막 뭐 어플라이드 사이언티스트 뭐 이렇게 따로 직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진짜 막 완전 코어 데이터 막 그런 쪽은 좀 박사나 막 이런 사람들 뽑는다고 들었거든요. 아마존에 있는 막 무슨 코어 데이터 팀 뭐 이런 데는 좀 경력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정말 그 사람들 리서치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회사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직접 만들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빈센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네, 다른 분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 결정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의 인풋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비즈니스 결정? 네, 비즈니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결정이라는 게 뭔가 그 모델을 만들어서 어디에 쓸 건지 뭐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비즈니스랑 저희 회사는 비즈니스랑 되게 구분이 확실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 사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저희는 오히려 약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델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준다는 약간 그런 마인드로 그들의 그런 구체적인 걸 이끌어내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수동적인? 저는 제 포지션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결정,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들을 말씀하시는 거면 뭐 이거를 뭐 어느 분야에 써야 되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 같은 거는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따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저희 회사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셨네요. 네, 리코드 문제 중에는 SQL 쿼리 문제도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잡 인터뷰 때는 이런 문제도 출제되나요? 저는 SQL 문제는 받아본 적 없어요. SQL은 한번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인터뷰한 적 있어요. 그게 링크드인 좀 인턴이었는데 그것도 데이터 애널리틱스 인턴이었나? 뭐 그랬는데 거기서는 SQL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데이터 사이언스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 애널리스트 쪽은 SQL 이런 거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좀 데이터 애널리스트랑 다른 게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SQL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풀링 하고 그거를 좀 어느 정도 EDA 해서 약간 좀 빠르게 뭔가 비즈니스적 가치 이런 거를 리포팅하고 약간 그런 거 같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약간 EDA뿐만 아니라 모델링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라는 그 직무가 있는데 그분한테 데이터 풀을 해달라 그래요. 그분이 이제 SQL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데이터를 갖다 주거든요. 그 사람의 직군이 데이터 애널리스트여가지고 저는 좀 약간 데이터 애널리스트 약간 데이터 엔진 약간 그런 쪽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SQL에 질문을 안 받아봤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지션을.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 거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가끔 안 네, 돼서. 들려요. 네, 들려요. 네. 네. 정한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데일리 태스크랑 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는 지금 파이썬 NLP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레주메 파싱해서 정부에서 오는 테스트 코드랑 매칭해서 스코어링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프로젝트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할 만한 잡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재밌긴 한데 이런 일도 혹시 하게 되시나요? 그런 NLP 저희 쪽에서 NLP를 그러니까 NLP 쓰긴 쓰는데 네네. 그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쓰진 않아요. 특정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텍스트 데이터가 거의 대부분이면 그때는 뭐 써야 하니까 쓰는 건데 꼭 굳이 막 NLP 안 써도 되는데 쓰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데이터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주로 컬렉하는 데이터들은 거의 스트럭처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사실 NLP를 많이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트렌드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회사가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NLP를 사실 많이 써야 되는데 아직 안 쓰고 있거든요. 이제 막 쓰려고 하는데.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가 좀 경계가 되게 좀 그런 게 데이터 마이닝이랑 막 이렇게 겹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NLP 막 팔싱하고 이런 막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약간 그런 막 그러니까 막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데이터 자체를 그냥 어떤 벡터화 해가지고 막 이런 막 프리트레인 모델 넣어서 막 하는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그것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업 그 업무 중에 하나긴 한데 그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데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많은 회사들이 진짜 막 NLP랑 막 컴퓨터 비전 이런 거에 완전 포커스가 가 있는 그런 회사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베이에리아 이런 쪽에. 근데 그것도 회사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막 그런 어드밴스드 테크닉을 꼭 남들 하니까 써야 되나? 막 이런 그런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아니 우리는 진짜 막 뭔가 이렇게 막 제가 하나 인터뷰했던 회사는 그 뭐지 프로퍼티 그러니까 부동산 뭐 타이틀 이런 거 해주는 그런 데였는데 거기서 그 지금 구하는 직군이 OCR 해가지고 그러니까 텍스트 같은 거 이제 말씀하신 거 팔싱 해가지고 그 다큐멘트 막 부동산 관련된 모든 다큐멘트를 한꺼번에 이렇게 막 읽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막 그런 거 들으니까 좀 막 여기는 진짜 그런 것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회사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필요한 거고 뭐 저희 회사 지금 시티팜 여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한 거고 근데 컴퓨터 비전은 또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좀 더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자동차 사고 나고 이러면은 바로바로 이제 사진 찍고 이런 거를 정보를 저장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컴퓨터 비전 쓰면 좋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인더스트리마다 다른.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있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전혀 안 어울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할 만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학교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위주로 좀 아무래도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프레딕티브 애널리틱스 이쪽으로 배우게 되는데 아무래도 NLP나 이런 거는 어떤 스페시픽한 토픽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것만 한 학기 내내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이게 나쁜 쪽으로 다르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잡들을 하게 되나 그게 궁금했었는데 정한이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회사 바이 회사네요. 네, 맞아요. 제가 막 계속 그랬던 게 진짜 제안은 정말 너무 여러 가지 이그젠플 중에 하나라서 그냥 진짜 막
일반화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데이터 사이언스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데는 말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지 그냥 완전 데이터 엔지니어 막 진짜 아까 말했을 막 자바스크립트 심지어 자바 요구하는 데도 있고 막 C++ 요구하고 막 무슨 쿠버네이티스까지 하기 원하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자기랑 핏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다. 그러면 사실 저를 부를 만한 회사는 약간 그런 쪽일 거예요, 솔직히. 막 NLP나 뭐 컴퓨터 비전 이런 텐서플로우, 막 이런 쿠버네티스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쪽에서 원할 거예요. 근데 막 수학이나 이런 걸 특히 원하는 회사라면 좀 막 리그레션도 하고 약간 거기서부터 뭐 좀 더 나아가서 뭐 뉴럴 네트워크도 하고 이런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잡 포스팅만 보고 엔지니어 포지션, 데이터 엔지니어 포지션인지 사이언티스트 포지션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최대한 구분을 하려고 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에 뭐 통계를 원한다. 아까 제가 갖고 있는 디그리 원한다고 적혀 있으면 아 여기 지원해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 되게 블랙 앤 화이트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상 넣으면 진짜 안 올 것 같은 데서 막 연락이 오고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어느 정도 막 맞다고 싶으면 그냥 다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넣을 때 좀 그 사람들이 원할 만한 그런 키워드 맞춰서 하는 그런 데를 했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딱히 그냥 첫 번째 줄에 본인 디그리가 들어있으면은 그건 좀 확률이 높을 거고 어, 네 그냥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그것도 디스크립션이 근데 막 디스크립션이 너무 나랑 안 맞고 말만 데이터 사이언스 그런 데는 지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 데는 진짜 뭐 연락도 안 오고 그리고 나랑 맞지도 않을 거예요. 되게 모르는 거 물어봤을 때 되게 오버웰밍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도 막 어떤 인터뷰에서는 혹시 뭐 제가 그냥 썼어요. AWS 세이지 메이커 한번 해봤으니까 그냥 넣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집어가지고 너 이거 어느 정도로 해봤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막 그냥 막 진짜 야 그냥 넣어봤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근데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저를 안 뽑죠. 그러니까 그냥 경험상으로 생각해도 되니까 그냥 막 넣어도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은 이제 좀 꼼꼼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몇 개 줄에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지금 스테이트팜 지원할 때 잡포스팅 보면 마지막에 막 AWS 해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몇 줄 막 있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첫 번째 몇 그런 네. 잡 왜냐면 포스팅 네. 네, 계속하세요. 막 그거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 자기들이 쓴 거 다 있을 거라고 기대도 안 하고 진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잡 포스팅을 그냥 자세히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일단은. 네, 첫 번째 그거에 포커스. 첫 번째 한 반만 제대로 보세요. 시간 없는. 네. 그리고 그냥 이건 되게 사소한 질문인데 그냥 보통 기업에서 잡 포스팅 할 때 그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지션 뽑는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나요? 포지션 네임이 보통 어떻게 해서 뽑나요? 포지션 뭐 링크드인 이런 데 올릴 때요. 네, 어떤 잡 포스팅이든지요. 거의 다 비슷한 거. 저 막 인디드 이런 데 가봐도 그냥 다 똑같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포지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아, 시니어리티, 뭐 엔트리 레벨. 뭐 경력 뭐 3 플러스 뭐 2 플러스 뭐 근데 막 그 경력 있잖아요. 막 2년, 3년 이상, 10년 막 이런 거 그런데 그냥 저는 그냥 안 넣었어요. 잘. 그러니까 일단 경험이 없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게 좀 정말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막 1, 2년 이건 상관없겠지만 막 1년에서 3년 경력 아니면 0년에서 3년 경력 이런 데는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0년이어도 근데 막 3년 아니면 막 2 플러스 3 플러스 이런 데서는 연락 잘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진짜 확실히 그런 걸 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리크루터가 일단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크루터들은 그런 거 막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뭐
그 실력 전혀 모르고 그냥 딱 보고 뽑는 거니까 그것만 보고 액면만 보고 하니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 죄송해요. 아, 질문하세요. 아니요. 질문하세요. 아, 네, 저 혹시 그 회사 내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에 박사급인 분도 계신가요? 네, 있어요. 한 분, 그분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그 박사가 있다고 해서 다르고 이러진 않아요. 오히려 똑같아요. 사실 막 그분은 박사가 있기 때문에 시니어 레벨로 들어오셨는데 사실 뭐 그분이 지금 하는 거 제가 어사인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잘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분 맡기는 거를 저한테 부탁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박사가 있으면 연봉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실력 차이가 있죠. 어쨌든 들어가서 내 실력을 보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박사가 있으면 확실히 테크니컬 그걸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들은 확실히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 믿고 이제 시니어로 바로 뽑아준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별로 없어요. 그 거의 한 명밖에 못 봤어요. 지금 한 열 몇 명 중에. 그리고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아, 몇 살이신지 물어봐도 되나요? 살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저희 아빠보다 훨씬 많아 보였어요. 아,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한 4분 정도 남았거든요. 혹시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개, 한 줄 정도? 네.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 되게 많이.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질문 하나 있는데 혹시 여기 카이트 분들에게 특히 청년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꼭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한다 그런 조언 있으시나요? 저는 일단 그냥 그 팬데믹 때 이제 지원을 해봤으니까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하잖아요. 레주메 지원한다고 할 때. 근데 진짜 그거는 누가 위로를 해줘도 롤러코스터 무조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막 안 될 것 같은데 막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대 막 자기 예측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너무 변수가 많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실력이 부족해서 막 그런 생각만 안 하면 사실상 언젠간 그러니까 그 하다 보면 될 거예요. 진짜 막 정말 예측하지 않은 순간에 기회가 오고 이래가지고 저는 여기 진짜 기대도 안 했거든요. 처음에 막 니네가 뭔데 테이크홈 챌린지를 줘 막 이러면서 막 완전 막 되게 컨디스닝하게 막 보내고 이랬는데 되게 그게 그니까 막 그리고 인터뷰 심지어 중간에 제가 막 끊기고 이래가지고 인터넷이 끊기고 이래 막 중간에 막 말 자르고 나가고 이랬어요. 지금 스테이트팜 인터뷰할 때. 그래서 완전 망했다고 생각하고 막 진짜 인터넷이 너무 막 잘 안 돼갖고 막 화이트보드 해야 되는데 안 돼갖고 이메일 보내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막 하여튼 뭐 정말 막 대답도 제대로 못한 것도 너무 많고 막 그래서 정말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벌벌 먹고 봤을 때. 그러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실력을 의심하면 안 돼요. 막 내가 너무 모자라서 그냥 근데 물론 그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인터뷰할 때 인터뷰 정말 오면 진심을 다해서 특히 파이널 인터뷰 아니지 테크니컬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에 behavioral question 통과하고 테이크홈 챌린지 받고 그 다음에 그 테이크홈 챌린지에 대한 테크니컬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가서 테크니컬 인터뷰 밋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인터뷰가 한 2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총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 2번을 정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파이널 인터뷰는 한 일주일 잡고 갑자기 또 막 말이 자꾸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파이널 인터뷰 그리고 잡을 때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아무리 급하고 막 이래도 한 일주일 정도 진짜 시간을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막 시간 갑자기 미뤄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막 이렇게 메일 보내서 좀 해달라 그러고 막 그런 약간 융통적인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갑질하고 막 이럴까봐 막 무서워서 말 못하고 이러지 말고 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심했거든요. 그래갖고 좀 망한 것도 있고 막 인터뷰 갑자기 내일 하자 그러는데 그냥 하겠다고 했거든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좀 막 잘 준비해서 하면 확실히 효과가 크고 또 뭐 해줬으면 하여튼 리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리뷰 특히 인터뷰 직전에 자기 알고 있는 거 전반적으로 리뷰하는 거 생각 잘 안 나거든요. 진짜 그냥 막 해버리면 진짜 쌓은 공이 다 날아갈 수 있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감정 조절 잘하고 그렇게 꾸준히 하면 안 될 일이 없겠죠. 롤러코스터 타는 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뭐 네, 진짜 막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김정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비디오는 레코딩되어서 카이타 유튜브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녹음된 비디오는 카이타 카카오 단톡 및 다양한 카이타 SNS 그리고 웹사이트를 광고된 예정입니다. 카이타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다양한 SS 채널 혹은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contact@kaita.org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감사합니다. 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아침 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